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왜 우리를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고 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는 그 배경으로 최근에 있었던 정치권에서 언급된 그 자체 핵 무장론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구두로 하는 약속만으로 국격 대비가 되겠느냐. 우리나라도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핵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요. 정부의 제1 임무는 안보예요. 그런데 핵무장을 직접 하려면 NPT라는 핵폭탄 금지 조약을 탈퇴해야 되거든요.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만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는 핵시설을 공개했고 또 신형 핵잠수함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인데다가 또 북미 협상에서 우리 코리아 패싱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치인들은 당연히 우리 자체 자주국방, 자체 핵무력 이런 얘기를 언급할 수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보기엔 아직 민간 국가로 지정된 사유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보수 진영에서 이 핵무장론을 이야기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네. 사실 과거부터 쭉 있었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했었지만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다양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했었지만 시간을 더 뒤로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홍준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그 한나라당 후보였던 그 홍준표 후보 역시 핵무장론 그때도 얘기했었고요. 네. 그 이전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뭔가 안보를 강조하면서 핵무장론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만약에 그게 원인이었다면 이전부터 민간 국가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이유가 목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지정되지 않다가 가장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이건 좀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것, 뭐 집권 여당이나 야당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정도가 혹시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핵무장론에 대해서 사실 보수 진영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핵무장론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게 사실 모순적인 이야기다라는 저는 비판을 계속 해왔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좀 자중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반박을 얘기를 하실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윤 대통령의 그 언급은 이미 시간이 많이 오래됐죠. 23년도에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건 거리가 멀다고 보고 이 상황은 제가 볼 때 이 핵을 가지고 있다가 핵을 반납을 하고 강대국들로부터 안보를 약속받은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빗대서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이 상황, NPT 체제하에서 핵에 대해서 비핵화를 약속을 한 나라에서 왜 핵 재무장 얘기가 나오느냐 또는 핵 잠재력 확보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미국 국익 우선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 결정 방향이 아닐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자주국방의 필요성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이게 우크라이나와 연관짓는 그리고 또 미국 이익 우선주의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그야말로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혈맹 관계인 한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기조가 퍼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We'll never be able to settle. They'll never settle that war without our involvement. І я хочу подякувати президенту Трампу за конструктивність розмови наших команд. Україна сприймає цю пропозицію. Ми вважаємо це позитивним. Ми готові зробити такий крок.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мають переконати Росію зробити це. He wants the war to end,
And I think today Ukraine has taken a concrete step in that regard. Hopefully we'll take this offer now to the Russians. And we hope that they'll say yes, that they'll say yes to peace, that they will also agree. So the shooting will stop, the killing will stop, the dying will stop. 지난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당시에 소련의 핵무기 3분의 1이 바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맺을 때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권과 안전 보장을 담보로 해서 핵무기를 포기했던 거죠. 자, 그랬던 우크라이나의 선택,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에서 한국에 전술 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물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서 안보를 확보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자주국방을 전제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윤희석 대변인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것이 네. 트럼프 시대 전과 후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국익 우선인데요. 안보 뭐 세계적 평화를 위해 미국의 역할이 아니고 본인 국가, 즉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로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지렛대 삼아서 경제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익을 보려고 하는 협상용 카드다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미국이 오산에 예를 들어 전술핵 배치하면 트럼프식 사고방식은 전술핵을 배치하는 그 사용료를 또 한국에 또 청구서로 제출할 것입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의 왜 코스피라고 해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전체가 2,000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해서 불확실성을 증대하면서 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무려 4,500조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해서 대한민국의 기업의 한 2개 정도가 그냥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몰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익 우선주의지만 협상할 수 있는 여유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면밀히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미국의 우리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 외교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제보를 통해서 파악한 거고요. 공식 라인을 통해서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글쎄요.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이슈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